네. 저는 서기다희. 처음이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게? 네. 처음에는 비극으로, 다음에는 희극으로. 자, 제가 많이 들었던 슬로건이다. 많이 들었던 이데올로기. 열심히 일한 당신? 그래, 이래서 떠나겠어요. 같이 하자. 열심히 일한 당신? 어떤 마음을 가지고 떠나냐면, 이렇게 행복하게 좀 여유 좀 드리고, 누기 보고 싶어 하고 떠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실존은? 우와. 이 휴가라는 거, 좀 있으면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이면, 휴가를 가야 되는 거구나. 이게 벌써 이데올로기로 와 있어서, 휴가 안 가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 되버렸어요. 이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것 같지만 선택이 중요당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닐슨 모어예요. 이 덴마크 물리학자예요. 덴마크 물리학자에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료와 함께 자기 시골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 편자가 있는 거예요. 말발굽 뒤에 이제 말 밑에 편자. 근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행운을 상징한다는. 지금 말하면 부적. 우리나라로 하면 이제 기보 막 이렇게 해놓는 거잖아요. 액땜 하듯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노벨 물리학자를 사람이 이 편자를 동료가 너 이거 믿어?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나 믿지 않아. 근데 누가 표현 있다고 말했어. 이게 뭐야?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에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뭔가에 신을 받고 참여하고 표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에게 흡했던 이데올로기 아시죠? 근데 얼마나 이게 혼돈스러운지 다 겪었으니까 지금에서야 이런 걸 하지만 이 당시에는 우리가 막 지켜야 돼 하고 했잖아요. 한번 이 무엇을 같이 가보실게요. 문성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약 10만 명. 정부는 급격히 늘어난 확진자를 관리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재택치료로 선언했습니다. 병원에서 하고 다만 이전과 다양한 관리 체계로 확진이 돼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혼란의 목소리도 돋지 않습니다. 관악구는 본인이 확진됐을 때와 동거가족과 밀접 접촉자의 행동 유형을 정리한 홍보물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진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일반적인 경우 확진 환자 통보를 받으면 자기 기입식 기초 역학조사서를 작성한 후 7일간 재택치료를 하면 됩니다. 반면 60세 이상이나 먹는 치료제 취약 대상자 등 집중관리구는 재택치료 중 1일 2회 의료기관과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확진자 중고가족의 경우는 PCR 검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음성일 경우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에 해당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의 자가격리가 필요합니다. 이거 보셨죠? 이 당시에 안 하면 이상한 사람, 마스크 안 쓰는 사람, 이상한 사람 이렇게 치고를 받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런 일상생활에서 이런 갑자기 트라우마나 실제나 아니면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의 이데올로기, 신념, 내 주인 기표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 때 어떤 주인 기표들이 막 올라왔냐면 막 자본주의랑 같이 붙어서 마스크만 비말이 괜찮아. 손은 괜찮아. 아니 구사 마스크가 제가 아는 엄마는 그 병원에서 동안에서 아사를 가지러 가고 네. 그게 있고 건강식품도 갑자기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리고 또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데올로기 보이는 사람들은 열심히 운동을 따라하기도 하고 이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던 우리 경험들이 떠오르시죠? 저만 그렇진 않았어요. 그래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라고 지적이 물어볼 때 지적이 하는 대답들을 모아봤습니다. 우리는 위기가 닥치면 자본주의에서는 위장, 자기 기만적으로 우리가 못 알아차려. 그거는 당연히 지식이 없어서 그래.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면 지식을 알고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우리 김민지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문화적 자본주의에 여기 부시어져가지고 우리가 실체 없는 주체가 됐다 표현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프롤레타리아화되는 프롤레타리아로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법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런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생리 형태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본주의는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불안을 더 얹어줘요. 더 극대화시켜서 얹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결의 지향과 또 자기 위에 빼기의 논리를 펼쳐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나를 얼마나 믿고 계신가요? 네. 근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나를 더 많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베를린 장벽이 1989년도에 무너졌거든요. 89년생 없으시죠? 다 이후생들이시죠? 네. 그때 그게 무너질 때 무슨 생각이 했냐면, 야, 이제 세계 자유공동체가 이제 도래할 거야. 이 공산당이 무너졌으니까 이 자본주의랑 자유민주주의가 도래할 거야. 라고 사람들이 엄청 무섭다라는 거예요. 상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상상한 것보다 훨씬 믿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보면 아니네. 그렇죠. 현실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믿는 데 환상, 믿는 데 꽂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 세계가 그렇게 믿는 데다 안다고 가정하는 주체. 그러니까 똘똘한 사람들. 네,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엘리트들. 엘리트들이라고 해요. 우리는 그 엘리트들한테 우리의 환상을 투사해서 그 대상을 믿고 있고 그 힘으로 지탱한다라는 거죠. 그 힘으로 지탱하는 게 금융 세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2008년도에 금융의 붕괴가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금융의 붕괴하고 민주주의가 무슨 상관이냐? 그 신념, 믿음에 대한 신념이 무너지면서 안다고 가정하는 주체의 신념이 무너지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까지 있다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앞부분에 나오는 게 월가시에 대해서 금융 얘기 아까 얘기하셨는데 99% 우리는 1%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고 그 사람들은 우리가 다 착취해가 이러면서 월가시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라에서는 어떤 슬로건을 내세웠냐면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메인스트리트를 구하라. 무슨 얘기냐면 자본가들이 아니라 국민들, 시장 경제를 구하라. 이런 슬로건.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화가 나냐면 포퓰리즘적이라는 인기적인 거. 대중의 인기를 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재무부 장관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 자본가들, 그 금융에 있는 자본가들을 구하기 위해서 국민들, 1%의 국민들의 세금으로 다 말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 이 월스트리트를 구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또 아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보시면 토학과 월요일날 환자가 넘쳐요. 저희도 여기 유진수학과 있는데 주차 대란이에요. 월요일 하면 주차할 때가 월요일 안 오셔봤죠? 특히 아침 시간 4월 시간 그때는 차 주차할 때가 없어. 근데 독감이 유행이야 이런 이데올로기 하나에 그냥 가끔 타서 좀 열만 나면 독감이네 병원 가요. 이게 엄마들의 이데올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의 엄마 때는 머리 아프면 해야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박사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형식적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형식적인 자유다. 이것이 우리를 기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인식의 기본 자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독감 걸려서 막 열이 나는데 엄마가 그 전날 시댁을 갔다 왔는지 남편이랑 대판 싸웠는지 그거 아무 없어요. 난 열이 났어? 무슨 독감이 돈데 이렇게 된다라는 지식,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도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자체도 이 물신주의의 자본주의. 주님 얘기거든. 돈이 있어서 이게 김치전 주전이니까 마음이 편하다. 지가 필요 없다 이렇게 장난 공감하셨는데, 물신주의. 돈만 있으면 다 해결돼. 알면 필요 없어. 자, 여기 어느 나라인가 헬리콥터 택시예요. 네. 여기 교통체증이 이렇게 심하니까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네, 헬리콥터를 타고 이 지상을 이렇게 날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아시는 것처럼 백화점도 자본가들은 회전부에 들어가요. 네, 그런 거 생각하면, 뭐야, 지식이야? 돈이야. 이런 고민을 하게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아는 걸 거부한다. 돈을 따라가게 된다. 이런 하는 시절이 있던 것 같은데,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죽음에 관한 이론들이 많아요. 좀 이따가 우리 유해운 교수님이 말을 해주실 텐데, 기독교 근본주의, 유해의 영성, 테크노 포스트 휴머니즘, 세속적인 세계주의, 뭐 이런 말들은 좋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혜택을 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이면에 어떤 자본가들의 어떤 사상이 보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걸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제적인 자유시장을 얘기해요. 국제적인 자유시장. 뭔지 아시죠? 무역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근데 여기 어폐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이 아프리카 동화국에 말리 공화국이 있는데 여기는 경제가 두 기둥인데 면화하고 소를 키워서 경제 활동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들이 면화를 뽑고 소를 키우면서 팔아야 하는데 자유시장이 열리면 하려고 했더니 말리의 국가예산 총액이 미국의 목화 농장에 지원하는 금액이랑 똑같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거 면허 생각하겠어요? 또 유럽에서 어떤 지원을 하냐면 엄청난 지원을 하는 소고기 우유에 대한 이들이 경쟁할 수 없게 완전히 엄청난 돈을 집어넣으니까 자유시장을 했을 때 국회하고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다. 우리나라도 3개 FTA 체결할 때 이 농민들이 야 우리 농민들 하고 있는데 막 시위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자기 바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저렇게까지?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식량은 그냥 식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식량의 자급자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먹여 살리는 문제, 자신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문제, 나라를 그것은 나중에 이게 만약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노예가 됐어. 그 나라에서 음식을 사와야 되겠고 값을 많이 부르면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 농업의 보조금이 늘었어요. 이거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는 게 되게 감사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식량을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라에서 농업에 이렇게 보조금을 투자했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제가 했어요. 이처럼 권력가들은 대놓고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결정해서 선택하는 것처럼 이렇게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조종하고 있다. 지배 이데올로기는 우리가 아는 것 별로 안 돼. 그래서 교육도 국민화 정책이나 좀 했던 또 평준화 시키려고 할 때 우리를 다 알려줘서 키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통제해야 되고 우리를 다스리려면 우리가 무지 상태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전에는 이 자유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쉽게 말을 하면 협동조합, 선거권, 우리가 무상교육 받는 거, 언론의 자유 이런 것들은 다 투쟁을 위해서 우리가 펼치는 것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엔 이랬어. 근데 지금은 어떨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러면 그렇게 투쟁을 해서 우리가 계급이 없어졌냐? 그냥 계급이 존재한다. 아까 우리 김민준이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전쟁을 우리 치르고 있다라고. 막 항의하고 분노하고 했던 부분들을 우리가 어디다 표현하고 있냐면 문화적인 부분에 표현하게끔 자본주의가 쓱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전쟁은 계급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제도가 없어졌냐?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위기가 있어요. 뭐냐면 무한으로 막 생산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생태가 파괴돼요. 고래에서 플라스틱이 그런 일이 그러셨죠. 또 한류대상 때문에 이런 부독처럼이 생겨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뭐 캠치칩을 넣는지 뭐 사회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이런 빈부격차, 또 여기 말하는 월강, 장벽, 이 호모사케를 되게 많이 생긴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적대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자본가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래, 인정해.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가 이렇게 크면서 이렇게 통계도 파괴했고 뭐 이렇게 했어. 인정해. 그런데 살짝 바꿔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사회적인 책임과 봉사를 느끼게 하고 있어.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바뀌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연들이 마시나요? 자연들이 따라서 극단적으로 입장하는 건데요. 어떤 목표가 있냐면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 많이 들어보셨죠? 있어 보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윤리적 소비 때문에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가입이 돼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보니까 가입비는 세차금이 5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회비가 10,000원씩 나가요. 그런데 그거는 살 때마다 투자금이 있네요. 그쵸? 2만 원 미만이면 500원씩 결제가 되고요. 맞지? 2만 원 이상이면 1,000원씩 돼요. 그리고 유리적 소비라면서 일반과와 조합원과가 달라요. 한 25%, 많게는 30%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아니, 윤리적 소비는 많이 누구나 다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사회적인 책임과 감사를 느낀다며. 그런데 우리의 이런 국대들을 우리의 이런 가치 목적을 이용해서 이렇게 윤리적인 소비를 한다면서 뒤에서 이렇게 돈을 착취하고 있는 형태가 있더라. 다들죠? 세계에서만한 스타벅스 사례. 네, 비싸요.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 편안한 의자에 내가 뭔가라도 좀 된 것 같고, 조금, 있어 보이는 듯한,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그게 내가 이 비싼 걸 마시지만 내가 환경에 윤리적 소비를 하고 있어. 또, 이 공정무역 커피라면서요. 야, 이 착취당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저 애들한테 내가 돈을 주고 있는 거야.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고 있어. 라는 의식을 갖게 하면서 나는 지금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라고 우리를 생각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는 실체 없는 주체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힘을 쌓기도 있고 진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다 조정하는데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그걸 못 따라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프롤레타리아적 위치에서 직접 세연해봐야 된다. 그 자리로 내려가 봐야 된다. 그래야 해법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2000년 전에 그걸 실행하신 분이 계세요. 은혜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네, 닉슨님이 그렇게 신의 자리에서 해천의 인간의 자리에 오신 분은 10대 프롤레타리아적 위치로 생각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신체를 박탈당한 이런 프롤레타리아로 내려가는 프롤레타리아화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사례로 2007년도에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아프리카 이주 난민인데요. 이 배, 나무배 타고 다 빠져가고 44명이 하고 막 빠져가는데 이 트윈스 어부들이 보다가 뒤에 준 거예요. 근데 뒤에 줬는데 인사가 있었어. 그 재판에 넘었어. 왜? 뒤에 줘. 뒤에 주면 안 되는데 뒤에 줘서 재판에 넘어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유사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막대기로 쫓아내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난민들이 많아지면 골치 아파서 범죄가 많아질 거야. 이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인간의 존엄성이라기보다는 인간을 빠져주고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제돼서 빠져주는 사람들이 너무 삭게 돼요. 그런데 이 현장은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재판을 했는데
1년에서 15년형까지. 이거 그래서 다른 거 있잖아.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가 하는 문제. 이게 바로 스토리텔링을 할 때는 이게 무슨 말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그 후에 몇 년 뒤에 또 같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는데 또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1년에서 15년형을 받았지만 4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아서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피고르가 얘기했던 성명은 점진적으로 다 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반복적으로 운동. 그런데 원점으로 점진적인 것 같지만 다시 우리가 책을 매주 할 때 다시 원점으로 강의를 열심히 잘해서 상금을 받았지만 다시 원점 이렇게 되는 것처럼 시작을 반복하는 운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위기는 원래 선한 동기에서 출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증상은 위대하다라고 하죠. 증상을 통해서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증상은 우리가 꽉 차 있는 거, 가득 차 있는 걸 쥐어든다는 거. 이거 아니잖아. 그래서 생각하게 하고 행동하고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처음에 위기를 겪었을 때 반응은 얼어붙는다는 패닉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는 그걸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안내 문자 받아보신 분? 안 받아보셨어요? 코로나 때? 예, 막 수시로 올리잖아요. 어디 확진자 몇 명 해가지고 소독해야 된다, 뭐부터 해서 실시간만 올려야 되는데 그걸 볼 때마다 우리의 불안이 커졌어요. 그래서 이 통제 집단, 지배 이데올로기가 하라는데도 더 시키는데도 열심히 따랐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계속 불안을 자극하고 그것도 통제하는 게 이데올로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해결의 지향, 또 바디 위에 빼기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단계, 빼기 단계. 물러나라. 안전하라. 내가 지금 가득 차 있어. 거기서 물러나고, 안전도 생각도 좀 머리 두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너무 복잡해요. 지금 위기를 겪고 계신가요? 그러면 안 들어오잖아요. 책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서 축소. 내가 할 수 있는 거 극소로 환원하는. 복잡한 거에서 극소 차이로 환원해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질서를 파괴할 수 있어. 우리 좀 더 지난주 우리 신화 강의 열심히 들으셨죠? 그래서 신화를 가지고 왔어요. 지난주 했던 신화 기억나세요? 몸에 강의? 네. 이 언니가 와가지고 심판 얘기하면서 네가 임신했고 어쩌고 지금 얼굴 봐야 되지 않겠냐 얼굴 한번 보고 어떻게 애를 날 거냐 딴 말이죠? 비겠어요? 했어요. 그랬더니 이 스피드가 떠나지 위기를 경험했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저 같은 언니를 언니는 이렇게 그렇지 않고 거리를 두고 우선 물러났죠. 그랬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를 볼수 있었던 거죠. 많은 감정들이 있었고 복잡하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나 뭐 해야 되지? 나 진짜 좋아. 좋아하는데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볼까요? 이것을 만나야겠네. 무서웠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 만나러 가야 되면 이것을 만나러 가는 용기. 내가 지금 다른 거 할 거 없어. 이것만 하면 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했냐면 훈련했어요. 나 이것만 하면 돼. 나 클럽 책만 읽고 강의 준비하면 돼. 그러면 여기 재미가 좋아지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소질들이 있어요. 복습 분류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또 물도 떠와야 되고요. 어디서? 스틱스 강에서. 그리고 황금양철도 가져야 되고 이 단장료 정도 가져와야 되고 이런 훈련을 다른 거 막 복잡한 거에서 편안시켜서 딱 요거만 편안시켜서 계속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하신 말씀도 선택했어? 집중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기존 구조를 파괴할 수 있다. 그 구조를 파괴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밤에만 엄마 몰래 와서 만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됐어요? 네, 빛 가운데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시어머니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는 그 상태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건이 폭발했어. 위기에 닥쳤어. 지금 너무 힘들어. 그럼 자본주의는 더 무질서로 막 우리를 끌고 간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되냐면, 네, 아까 무슨 떼기의 놀이 보셨죠? 달성하고, 환원을 지키고, 네? 그 다음에 뒤돌리서 파기하고, 새로운 정돈에 가고, 그러니까 선택했으면 좋겠는 우리의 국부를 특별히 우리의 이 삶을 도와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혁명의 공간이 생겨. 그 혁명의 공간이 우리가 많이 생기잖아? 그러면 우리가 운명에 의해서 결정된 존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될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해피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계의 존재인데 나 너무 힘든데 이 구도 벗어나고 싶은데 혁명 일으키고 싶은데 직장 생활하면서 막 다 때려치고 들어가고 싶은데 어떻게 복종해. 그리고 빼기 논리를 하면서 생각해가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럴 때 비극이었잖아요. 바로 희극 안 나요. 몇 번째, 두 번째 죽음을 걷고 나의 신념체에 가득 차있던 이 신념, 나의 신념이 죽고 죽음을 맞이했을 때, 상징적 죽음을 맞이했을 때 설후에는 희극을 볼 수 있다 라고 하세요. 저도 지금 두 번째 죽음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 죽음 경험하실 때 이런 공동체가 있어서 더 힘이 나고 견딜 수 있다. 감사합니다. 잘 마치겠습니다.